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태블릿을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서윤아의 심장을 찔렀다. 서윤아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실크 잠옷은 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얇고 무력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과 강태준의 싸늘한 얼굴을 불안하게 오갔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 제가 어떻게 회사 기밀을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JK그룹을 제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지난 5년간 당신 옆에서 밤낮으로 도우며 JK그룹을 닥쳐. 강태준의 고함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아에게 다가왔다. 190cm에 가까운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의 서윤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가 목숨처럼 생각해? 웃기지 마. 네 뒤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소희 씨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너 같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어. 한소희. 그 이름이 나오자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의 비서이자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그의 여자. 한소희가 강태준의 귀에 속삭였을 도끼 어린 말들이 마치 뱀처럼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소희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거짓? 이게 거짓이란 말인가? 강태준은 서윤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에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를 책상 쪽으로 끌고 가 태블릿을 가리켰다. 이 자료, 내 개인 클라우드 계정과 연동된 흔적이 발견됐어. 그리고 네가 최근 태영그룹의 박 이사와 몰래 만났다는 증거도 있어. 소희 씨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야. 더 이상 변명할 생각 마. 서윤아는 할 말을 잃었다. 개인 클라우드 계정은 그녀와 강태준이 결혼 초부터 함께 사용하던 것이었다. 비밀번호도 그와 같았다. 그리고 박 이사는 대학 동창으로 동문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은 한소희의 손을 거치자 돌이킬 수 없는 배신과 음모의 증거가 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짜깁기 된 사진 몇 장과 조작된 접속 기록. 서윤아는 그 함정의 깊이를 깨닫고 절망했다. 아니에요. 전부 조작된 거예요. 태준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한소희는 당신과 회사를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라고요. 입 닥쳐. 감히 어디서 소희 씨를 모함해. 너처럼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여자가 순수한 사람을 음해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그 눈이 이제는 그녀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한소희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잠식당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혼 합의서. 세 글자가 그녀의 눈을 후벼 팠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서명해.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태준 씨, 제발 이럴 순 없어요.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어딜 가라고. 서윤아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한치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제 탓이에요. 제발 저를 내쫓지 마세요. 이 추운 날 밤에 저를 버리지 마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진 것 없는 자신을 선택했던 남자. 함께 JK그룹을 키우며 밤을 새우던 날들. 그가 웃을 때 함께 웃고 그가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다. 그의 눈에 비친 서윤아의 눈물은 더 이상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귀찮고 가증스러운 연기일 뿐이었다. 내 눈물 따위엔 이제 신물이나 네가 이 집에 발붙이고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쳐.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 짐 쌀 것도 없겠지. 넌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자격이 없어. 네 몸뚱이 하나만 나가. 그는 서윤아의 팔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종이장처럼 힘없이 끌려갔다. 서재를 지나 텅 빈 복도를 지나 1층 현관으로. 저택의 사용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그들의 주인을 말리지 못했다. 회장님, 제발 사모님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이든 집사가 용기를 내어 앞을 막아섰다. 그는 서윤아를 딸처럼 아끼던 사람이었다. 김 집사, 비켜. 내 집에서 내 사람을 내보내겠다는데 누가 막아? 당신도 이 여자 편을 들다 같이 쫓겨나고 싶어? 강태준의 살기 어린 말에 김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거대한 현관문이 열렸다. 칼날 같은 바람이 눈송이와 함께 안으로 휘몰아쳤다. 서윤아의 얇은 잠옷 속으로 한기가 파고들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나가. 강태준은 그녀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서윤아는 힘없이 눈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맨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증오와 원망이 담긴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후회. 내 인생에서 너라는 오점을 지워버리는 날인데 후회할 리가 있나. 잘 가라, 서윤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듀.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아의 세상도 닫혔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저택 안에 따뜻한 불빛이 야속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이제 그녀는 갈 곳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혹한의 눈보라 속에 버려졌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으로 인한 심장의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에 발이 빠졌다. 드문드문 밝힌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가 가야 할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고 눈물은 흐르자마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택 안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나의 사랑 소희라는 발신자 이름에 그의 굳었던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다. 태준 씨, 괜찮아요? 그 여자 아직도 옆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소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방금 내보냈어. 당신 말대로야. 끝까지 거짓말과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더군. 정말 징그러운 여자였어. 그러게 제가 말했잖아요. 유나 씨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태준 씨가 상처받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났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한소희의 다정한 위로에 강태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 그녀를 위해서라도 잘한 결정이었다. 서윤아 같은 여자는 자신과 JK그룹의 해가 될 뿐이다. 고마워, 소희 씨.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제가 뭐려. 이제 태준 씨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달콤한 속삭임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서윤아가 맨몸으로 쫓겨난 그 길이 어둠과 눈보라에 휩싸여 보이지 않았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술기운과 한소희의 목소리로 그 감정을 억눌렀다. 그래, 이제 우리에겐 좋은 날만 남았어.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위스키 잔을 비웠다. 밖에서 서윤아가 어떤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시각 서윤아는 휘청거리며 저택 단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없이 무작정 걷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캄캄한 도로 위 그녀의 하얀 잠옷은 눈보라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뒤덮은 것은 바로 그때였기. 이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눈보라 치는 밤에 정적을 갈랐다.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이 이어졌다. 눈 위에 쓰러진 그녀의 몸 위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하얀 눈송이들이 비현실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끝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독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마신 위스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머릿속이 깨질 듯이 울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침대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에 잡힌 것은 싸늘한 시트의 감촉뿐이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서윤아의 작고 하얀 뒷모습, 그리고 증오에 차 있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까지.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거대한 침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늘 이 시간이면 유나가 그의 아침을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야 했다. 그녀가 없는 집은 마치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 같았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냈다. 잘된 일이야. 내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복잡한 심경은 가시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 1층 다이닝룸으로 내려갔다. 집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다. 태준은 애써 그를 외면하며 자리에 앉았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간밤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어젯밤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서울 외곽 산간도로 곳곳이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북악산 인근 도로에서는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며 차량 한 대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전소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사고 현장이 나오고 있었다. 낭떠러지 아래에 처박힌 채 검게 그을린 자동차의 잔해가 보였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으며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 주변에서 혹한의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옷가지의 일부가 발견되어 그 순간 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뜨거운 커피가 그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북악산 인근 도로, 그가 어젯밤 유나를 내쫓은 저택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얇은 옷까지, 그녀가 입고 있던 실크 잠옷이 떠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수많은 가능성과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가 갈 곳이 없어 그 주변을 헤매다가 그때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사모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집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주는 전화기를 낚아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입니다. 네, 강태준 회장님. 서초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북악산 도로 추락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 사모님이신 서윤아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서에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하게 들렸다. 태준의 귀에는 서윤아, 사고, 유류품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뒤에서 윙하는 이명만이 들려왔다.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화재로 인해 손상이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단 오셔서 유류품부터 확인해 주시는 게. 태주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힘이 풀린 다리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텅 빈 다이닝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 그녀가 내뱉었던 저주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 그래, 이것이 후회라는 감정인가. 가슴을 통째로 뜯어내는 듯한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는 죄책감.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다. 아무리 그녀를 미워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해도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아니, 정말 그랬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한소희와 함께하는 미래에 그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의 잔인한 상상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한소희가 저택에 도착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슬픔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 씨,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나 씨, 정말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태주는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의 슬픔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녀를 죽였어. 태준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태준 씨,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건 사고였어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유나 씨가 스스로 뛰쳐나간 거잖아요. 누가 이런 비극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한소희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그 눈보라 속으로 내쫓지만 않았어도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와서 자책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죠, 태준 씨. 회사 일도 있고 장례 절차도 알아봐야 하고 힘든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회사 일과 장례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에 태주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그러나 죄책감과 충격에 빠진 그는 그 위화감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위로에 기댈 뿐이었다. 한편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어느 한적한 곳, 따스한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아는 낯선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통나무로 지어진 별장 내부 같았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창가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몸을 돌려 다가왔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서윤아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깨와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의 신음을 흘리며 다시 누웠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안정이 필요하니까. 의사가 와서 보고 갔소.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타박상과 탈진이 심하다고 하더군. 남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저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태준의 냉혹한 얼굴, 눈보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나는 고상철이라고 하오. 그리고 여긴 강원도에 있는 내 개인 별장이고. 고상철. 서윤아의 눈이 커졌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JK그룹의 유일한 라이벌로 꼽히는 SH그룹의 회장이었다. 어째서 회장님께서 저를 어젯밤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당신을 봤소.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비틀거리며 걷고 있더군. 위험해 보여서 차를 세우려던 순간 다른 차가 당신을 들이받는 걸 목격했지. 고상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친 차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도망쳤고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소. 아마 뉴스에서는 그 트럭 사고만 보도되었을 게야. 그의 설명에 서윤아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저를 구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고상철은 그런 그녀를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사고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을 이리로 옮기고 나서야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됐지.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 서윤아 씨.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다.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대강 짐작이 가더군. 세상은 당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을 테니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게 강태준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 서윤아는 대답 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하지만 고상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당신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썩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눈빛이지. 복수하고 싶지 않소?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지 않냔 말이오. 복수. 그 단어가 얼어붙었던 서윤아의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짓밟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기만하고 조종한 한 소위,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가 자신을 가차없이 버린 강태준. 고상철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기회를 주겠소. 세상에 서윤아는 죽었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내 밑에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날이 올게야. 어떻게 하겠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고상철은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윤아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차가웠던 손끝에 다시 피가 도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고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부활의 눈물이었다. 서윤아가 세상에서 사라진 지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생명이 만개하는 봄을 거쳐 이제는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JK그룹을 감싼 공기는 계절의 흐름과 반대로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JK그룹의 위상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서윤아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공백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단순한 회장의 아내가 아니었다. 법대 수석 졸업생이자 M.A. 전문 변호사 출신이었던 그녀는 강태준의 뒤에서 그의 가장 뛰어난 책사이자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리스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강태준의 저돌적인 추진력에 없어서는 안 될 브레이크이자 균형추였다. 강태준은 이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할 사람 없어요. JK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강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갈랐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질책을 받아내고 있었다. 불과 반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유럽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현지 법규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무리한 인수합병 시도가 연달아 터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만이 남았다.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윤아가 위험하다고 했었지. 태준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스쳤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 윤아는 밤을 새워가며 유럽 시장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시기상조라며 글을 말렸었다. 태준 씨, 지금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만 믿고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게 우선이에요. 너무 서두르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 그는 그녀의 조언을 잔소리로 치부했다.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그녀가 거슬렸고 한소희는 옆에서 윤아 씨는 너무 신중해서 큰 기회를 놓친다며 그를 부추겼다. 결국 그는 윤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붉은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서윤아 사모님께서 부재하신 상황에서 전략기획실의 분석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았던 점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서윤아라는 이름은 지난 6개월간 회사 내에서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하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컵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소리쳤다.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죽은 사람 붙잡고 늘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무능한 변명은 집어치우고 대책이나 강구해. 회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회장실로 돌아온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죄책감과 패배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위스키 병을 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밤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한소희는 이제 저택의 안주인이 되어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죽은 서윤아를 대신해 사교계의 새로운 꽃으로 떠올랐고 태준의 아내 자리를 예약한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열정은 식고 의무감과 짜증만이 남았다. 한소희는 서윤아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유나의 손길이 닿았던 가구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그녀가 가꾸던 정원은 국적 불명의 조형물들로 채워졌다. 심지어 그녀는 회사 경영에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태준 씨, 내 사촌 동생이 이번에 미국에서 MBA 마치고 돌아왔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대요. 우리 회사 기획실 팀장 자리 하나 맡기면 안 될까? 소희야, 회사 인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 안 돼요? 이제 내가 태준 씨 사람이 될 텐데 내 사람 하나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유나 씨가 있을 땐 그 여자 친인척들도 회사에 꽤 있었다면서요. 그녀는 교묘하게 서윤아를 들먹이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결국 태주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낙하산 인사들이 회사 요직을 차지하면서 내부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녀의 끝없는 사치와 요구는 이제 위로가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주는 잠 못 이루고 서재를 뒤지다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2년 전 JK그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진행했던 MA 관련 자료였다. 당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유나가 밤을 새워가며 돌파구를 찾아냈고 결국 기적적으로 회사를 살려냈다. 서류철 안에는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날카로운 분석, 대담한 전략,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담긴 글씨체. 태주는 그녀의 메모를 읽어 내려가다 손을 멈췄다. 한 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 씨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그가 빛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림자가 될게.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런 여자였다. 서윤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사랑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여자. 그런 여자를 자신은 회사의 기밀이나 빼돌리는 배신자로 몰아붙여 혹한의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다. 한소희의 달콤한 거짓말에 눈이 멀어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지난 6개월간의 기억들을 되짚었다. 유나의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척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자신의 드레스 매무새를 가다듬던 한소희의 모습,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교묘하게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며 화제를 돌리려 했던 그녀의 태도, 그리고 어젯밤 무심코 들었던 그녀의 통화 내용. 걱정 마. 강태주는 아직도 자기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어. 그때는 술에 취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의심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수소문 끝의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비밀 유지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사설 탐정을 찾아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호텔 바로 나가자 평범한 인상의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이십니까? 최강호라고 합니다. 최강호.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없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태주는 본론부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굳게 잠겨 있었다. 내 아내 서유나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최강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찰에서 이미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으로 압니다만, 아니,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날 밤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 주시오. 아내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부터 그 증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 그리고 사고 당시의 모든 정황까지.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소희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오. 그녀의 과거, 주변 인물, 자금 흐름까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주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최강호는 잠시 태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깊은 후회와 진실을 향한 갈망을 읽은 듯했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소. 어떤 진실이든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계약이 성사되었다. 최강호는 연기처럼 바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강태주는 어두운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마치 그의 눈물처럼 보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조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옥이라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가 서유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너무나도 뒤늦은 속죄의 시작이었으니까. 서울의 시간과는 다르게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별장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서유나에게 그곳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서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활의 공간이었다. 사고 후 첫 몇 주 동안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밤마다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내치던 강태준의 냉혹한 얼굴, 배신감에 얼어붙던 심장,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섬광과 충격.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사랑, 신뢰, 헌신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생기를 잃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 안에는 과거에 총명하고 당당했던 서유나는 없었다. 오직 배신당하고 버려진 한 여자의 잔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고상철 회장은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매일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 앉아 그녀와 함께 차를 마셨지만 불필요한 질문이나 섣부른 위로는 건네지 않았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며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을 별장으로 불러 그녀의 몸을 치료하게 했고,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복수란 뜨거운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고상철이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지.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버티지 못하고, 마음이 약하면 예리한 칼날을 벼릴 수 없는 법이야. 그의 말은 서유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깊은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여운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유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로 음식을 삼켰고 비틀거리면서도 별장 주변을 산책하며 재활에 힘썼다. 고상철이 가져다 준 수많은 경제 서적과 최신 경영 전략 보고서들을 읽으며 무뎌졌던 머리를 다시 깨우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끔찍한 과거를 잊을 수 있었다. 지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갑옷이 되어 주었다. 강태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오? 한 달쯤 지났을까 고상철이 그녀에게 JK그룹의 내부 보고서를 건네며 물었다. 서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JK그룹의 위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럽 시장 진출 실패, 주가 하락, 연이은 투자 유치 실패까지 그녀의 부재가 만든 나비 효과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JK그룹을 덮치고 있었다. 내가 없는 JK는 껍데기일 뿐이었군요. 서윤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냉소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 남자에 대한 씁쓸한 확인이었다. 강태준은 훌륭한 돌격대장이지만 유능한 사령관은 아니오. 전장을 읽고 전략을 짜는 당신 같은 책사가 없으니 저돌적인 추진력은 이제 만용이 되어버린 게지. 고상철은 그녀의 손에 또 다른 서류를 쥐어주었다. 이제 세상의 서윤아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소.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오. 서윤아는 자신의 사망 진단서와 장례 절차가 담긴 서류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무덤덤했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게야.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담을 이름 말이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 제 새로운 이름은 문아테나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아는 죽었다. 이제 그녀는 아테나였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 여신. 몇 주 후 문아테나는 고상철과 함께 SH그룹의 비밀 연구소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SH그룹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고상철은 그녀를 핵심 연구원들 앞에 소개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할 문아테나 실장이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능한 전략 분석가니 다들 많이 배우도록 하시오. 갑작스러운 낙하산 인사에 연구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오만석 상무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고상철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성향이 있었다. 회장님, 저희 프로젝트는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갑자기 투입하시는 것은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오 상무? 고상철의 싸늘한 말에 오 상무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아테나가 처음으로 맡게 된 임무는 SH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오 상무팀은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문제로 몇 달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테나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자료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오 상무팀은 기술의 완벽함에만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과 시장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열린 회의에서 아테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 상무의 전략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무님의 전략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나 시장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감히 오 상무에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 상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문 실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이 이 기술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저는 기술의 세부 사항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과 시장의 논리는 압니다. 아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분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략은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로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경쟁사들은 더 저렴한 대체 기술로 시장을 선점할 겁니다. 기술의 완벽함을 5% 포기하는 대신 생산 단가를 30%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핵심 소재 중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제시했고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원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연구원들도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제안에 점차 빠져들었다. 오 상무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논리를 반박하려 했지만 아테나는 막대한 데이터와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격파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경탄과 놀라움만이 남았다. 고상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테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군. 그날 이후 문아테나는 SH그룹의 비밀 병기이자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맡아 기적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일에 대한 열정과 성취감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를 마치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아테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의 도시, 저곳 어딘가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강태준, 한소희, 이제 곧 당신들이 내 이름을 다시 듣게 될 거야. 서윤아가 아닌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 주겠어. 당신들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해줄 테니.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고 심판의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전쟁의 여신 아테나였다. 어둠이 내린 도심의 한적한 주차장, 강태주는 자신의 차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지만 최강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려던 순간 조수석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최강호가 그림자처럼 차 안으로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따돌려야 할 꼬리가 좀 붙어서요. 최강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얇지 않은 두께였다. 강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 안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시에 마주하기 두려웠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상보다 더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최강호는 말을 아꼈다. 그의 임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까지였다.
판단과 감당은 온전히 의뢰인의 몫이었다. 그는 짧은 목례를 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강태주는 차 안에 실내등을 켰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한소희에 대한 신상정보 보고서였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던 것들은 대부분 거짓이었다. 부유한 교포 집안의 외동딸이라던 그녀는 사실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 전과로 복역한 기록까지 있었다. 화려했던 해외 유학 경력은 전부 위조된 것이었다. 다음 장으로 넘길수록 그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의 계좌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 그 돈은 모두 태영그룹이 해외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들어온 자금이었다. 서윤아가 기밀을 빼돌렸다고 누명을 썼던 바로 그 태영그룹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있었다. 한 장의 사진. 한소희가 한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태주는 숨을 멈췄다. 업계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로 유명한 기업 해결사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해결사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직후 저택의 차량 정비를 담당하던 외주 업체 직원의 계좌로 일부가 흘러들어간 흔적. 그 직원은 서윤아의 사고 직후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소희가 태영그룹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서윤아와 자신을 이간질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서윤아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서윤아를 내쫓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손을 써둔 차량으로 사고를 위장해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강태주는 운전대를 내려치며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서윤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한낱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추악한 연극이었고 그는 그 연극의 가장 멍청한 주인공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한소희의 달콤한 현올림에 속아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한 조강지처를 의심하고 경멸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눈보라 속에서 사라져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저주는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후회를 넘어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지옥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피눈물이었고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강태준이 개인적인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적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SH그룹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특히 아테나라는 코드네임으로 알려진 SH그룹의 신임 전략기획실장의 등장은 재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아테나의 전략은 귀신 같았다. 그녀는 JK그룹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그들이 준비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한 발 앞서 무력화시켰다. JK그룹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공들여온 현지 기업과의 계약은 발표 하루 전에 SH그룹의 손에 넘어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해 영입하려던 핵심 인력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SH그룹의 둥지를 틀었다. 마치 JK그룹의 내부 정보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임원들은 내부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아우성쳤지만 강태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대는 JK그룹의 전략과 자신의 성향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아테나, 대체 정체가 뭐야? 긴급 임원 회의에서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반년 전 고상철 회장이 해외에서 직접 스카우트해온 인물이라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릅니다. 강태주는 말은 입술을 핥았다.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지금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아테나의 전략 보고서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다. 대담하면서도 치밀하고 허를 찌르면서도 안정적이었다. 그 전략의 흐름 어딘가에서 그는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과거 서윤아가 제시했던 전략들과 그 결이 너무나도 비슷했다. 설마, 아니야, 그녀는 죽었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냈다.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시각 SH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기획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 세계 증시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JK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문아테나는 스크린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SH그룹의 핵심 엘리트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입니다. 준비한 자금, 전량 투입해서 JK그룹의 적대적 M&A를 시도 중인 블랙펄 캐피탈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세요. 단, 우리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하세요. 실장님, 블랙펄 캐피탈은 JK그룹을 무너뜨리려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팀원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죠. 블랙펄이 JK의 숨통을 조이면 강태주는 자금 확보를 위해 비주력 계열사들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JK그룹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외부의 적을 이용해 흔들고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알짜배기, 자산들을 줍겠다는 계산이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아한 복수 방식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스크린에 떠 있는 강태준의 사진에 머물렀다. 수척해진 얼굴, 불안과 분노가 서린 눈빛. 그는 과거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가는 성을 지키는 폐잔병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한소희가 새로 산 명품백을 거울에 비춰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준 씨, 왔어요? 이거 봐요. 예쁘죠? 자기랑 다음 주 파티 갈 때 들고 가려고 샀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래, 예쁘네. 당신한테 잘 어울려. 그는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괴물을 단숨에 죽여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복수다. 그는 이 괴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아갈 생각이었다. 그녀가 서윤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피곤하네. 먼저 올라가서 쉴게. 그는 그녀를 지나쳐 계단을 올랐다. 한소희는 그의 싸늘한 태도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심취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눈에 서린 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다.
J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 연이은 경영 실패와 주가 폭락, 그리고 갑작스러운 블랙펄 캐피탈의 적대적 M&A 시도에 분노한 주주들의 고성이 회의실을 뒤흔들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회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한 겁니까?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태준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한소희를 향한 복수를 준비하는 동시에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오늘의 주주총회는 그가 회장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심판의 장이기도 했다. 회의실 맨 앞줄, 한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JK그룹의 안주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자. 그녀는 곧 손에 쥐게 될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주주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이 자구책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반드시 JK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강태준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JK그룹의 법무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 외쳤다. 긴급 공지입니다. 방금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SH그룹이 블랙펄 캐피탈의 지분 전량과 기타 우호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JK그룹의 지분 45%를 확보한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SH그룹 고상철 회장이 왜 갑자기,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다. 그리고 SH그룹을 대표하여 새로운 최대 주주의 대리인이 입장하시겠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회의실 안으로 울려 퍼졌다. 한 여성이 변호사와 비서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커다란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분위기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여성이 단상 옆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회의실 곳곳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한소희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두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서유나? 누군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지난 겨울 끔찍한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서유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순하고 연약했던 서유나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상처 입은 사슴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여전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강태준을 잠시 바라본 후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SH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최대 주주 대리인이 된 문아테나입니다. 과거의 서유나는 죽었습니다. 문아테나,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한소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저건 유령이야. 귀신이라고. 하지만 아테나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단상 아래로 밀어버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우선 JK그룹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실패한 경영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아테나의 동무대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지난 1년간 강태준이 저지른 치명적인 경영 실책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막대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이내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스크린과 아테나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복수였다. 그는 기꺼이 그 칼을 받기로 했다. 강태준 회장의 무능한 경영 판단이 JK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으로 한소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모든 위기의 시작점에는 회사를 좀먹고 회장의 눈을 가린 진짜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화면 가득 한소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그녀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영그룹과의 커넥션, 위조된 증거자료, 의문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녀가 기업 해결사를 만나 서유나의 차량에 손을 쓰도록 사주했던 정황 증거까지. 최강호가 강태준에게 넘겼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아테나는 이미 자신만의 경로를 통해 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J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한소희가 태영그룹과 손잡고 벌인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유나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고 강태준 회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겁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었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한소희에게로 향했다. 아니야, 전부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한소희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테나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죽어. 너 같은 건 그때 확실히 죽었어야 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저주에 가까운 폭언은 사실상 자백과도 같았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압했다. 우아하고 아름답던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테나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단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여유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심판의 빛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보안팀, 한소희 씨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 1층 로비에 경찰들이 와 있을 거다. 그는 전화를 끊고 마이크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주주들을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고 있는 한소희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아테나를 향해 말했다. 나 강태준은 오늘부로 JK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아테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뒤를 돌아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제왕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길고 외로운 속죄의 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JK그룹의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에 의해 양팔이 붙들려 끌려 나오는 한소희의 모습이 나타나자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한소희 씨, 서윤아 씨 살해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영그룹과 내통한 것이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한소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핏발선 눈으로 악을 썼다. 이거나, 난 죄 없어. 다 저 서윤아라는 년이 꾸민 짓이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게 신데렐라를 꿈꾸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추악한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녀의 민낯은 전국의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인생에 대한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몰락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맞았다. 죽은 아내의 귀환과 복수라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문아테나, 즉 서윤아는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와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냉철한 카리스마는 대중을 열광시켰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다가 아테나가 그룹의 구조 조정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하면서 경이적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진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한소희가 심어놓은 부패 세력과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을 모두 척결했다. 그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위기에 빠졌던 프로젝트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방식은 강태준처럼 저돌적이지 않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니라 오직 회사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차갑고 흔들림 없었지만 그만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리더였기 때문이다. 고상철 회장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H그룹과 JK그룹은 통합을 선언 JS홀딩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문아테나는 초대 의장 자리에 올랐다. 세상이 아테나의 성공 신화를 주목하는 동안 강태준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그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의 낡은 집 한 채를 얻어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매일 바다를 보고 책을 읽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동네의 꾸준히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화려했던 과거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 JK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매일 밤 그를 찾아오는 것은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날 밤의 풍경이 펼쳐졌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유나의 눈빛, 그녀의 애원을 매몰차게 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굳게 닫히던 현관문 소리. 그 기억은 영원히 낫지 않을 상처처럼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잔인했는지를 매일같이 곱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툰 글씨로 한 통에 편지를 썼다.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다. 그저 그녀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몇 분의 시간을 내어달라는 간청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고상철 회장에게 보내 아테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답장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에게 짧은 답신이 도착했다. 만날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발길에 채이는 고즈넉한 오후였다. 강태주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테나는 혼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고 우아했다. 세월의 흔적은커녕 오히려 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자신감과 여유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다. 초라하게 늙어버린 자신과 비교되어 그는 더욱 비참해졌다. 와주었군.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테나는 대답 대신 그의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깊이를 짐작할 수는 없었다. 할 말이란 게 뭐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그때는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 말을 내 눈을 직접 보고 하고 싶었소. 강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내가 어리석었소. 내 오만과 아집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 내게 주었던 사랑과 믿음을 나는 내 손으로 짓밟았지.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아오. 평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부족하겠지. 그래도 정말 미안했소, 유나야.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이었다. 그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쳐 전하고 싶은 단 한마디였다. 아테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후회가 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사과 받아들이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여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당신을 용서해야 나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안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죠. 부디 남은 생이라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낙엽 쌓인 길을 따라 걸어갔다. 강태주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편안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가 아닌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속죄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한소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한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증오와 절망만이 남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영원히 빛이 없는 시간 속에 갇혔다. 강태주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서린 깊은 슬픔의 이유를 몰랐지만 그의 선량함은 존중했다. 그는 매일 저녁 바다를 보며 한 여자를 떠올렸고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종신형이었다. 그리고 문아테나, 그녀는 JS 홀딩스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재계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사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외롭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사람들을 사랑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성취감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어느 늦은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테나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버렸던 도시. 이제 그 도시는 온전히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한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행복을 되찾은 자의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문아테나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올라와 거대한 저택의 모든 온기를 삼켜버릴 듯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성벽처럼 높은 담장 너머로는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을 기세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 풍경과 대조적으로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서재는 숨막히는 침묵과 얼음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서재 중앙에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서 있었다. 평소라면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상징했을 그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냉혹한 심판대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책상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아내 서윤아를 향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JK그룹의 1급 기밀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떠 있었고 그 자료가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내부망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함께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